경북 경주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잇따랐습니다. 문무대왕면엔 산불 1단계가, 양남면에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데 인근의 주요 문화재들도 위치해 있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경주 지역 두 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 밤 10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남면의 경우 화선은 0.92km고 진화율은 9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밤 9시 40분쯤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첫 산불이 발생한 양남면과는 직선거리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선은 1.15km, 산불 영향구역은 10헥타르 정도고 진화율은 34% 수준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현재 두 지역에 인력 341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가 뜨는 동시에 두 지역에 산림청 헬기 12대, 소방 헬기 7대, 군 헬기 4대 등 모두 헬기 34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산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현장에 평균 풍속 초속 4.5m 수준 북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경우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만큼 산불 확산이 더욱 우려됩니다. 특히 문무대왕면 인근은 석굴암과 불국사가 위치해 있어 우려가 컸는데 소방당국은 문화재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대응에 나선 경주시는 산불이 인접한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새벽 6시 기준 모두 10개소에 88명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경주 지역 두 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후 밤 10시 1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남면의 경우 화선은 0.92km고 진화율은 93%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첫 산불이 발생한 양남면과는 직선거리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밤샘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선은 1.15km, 산불 영향구역은 10헥타르 정도고 진화율은 34% 수준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현재 두 지역에 인력 341명과 장비 9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가 뜨는 동시에 두 지역에 산림청 헬기 12대, 소방 헬기 7대, 군 헬기 4대 등 모두 34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산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현장에 평균 풍속 초속 4.5m 수준 북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경주의 경우 건조경보까지 내려진 만큼 산불 확산이 더욱 우려됩니다. 특히 문무대왕면 인근엔 석굴암과 불국사가 위치해 있어 우려가 컸는데 소방당국은 문화재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 대응에 나선 경주시는 산불이 인접한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새벽 6시 기준 모두 10개소에 88명이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입산을 금지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날씨 탓에 확산 속도가 빨라 진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어둠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올라 하늘을 뒤덮습니다. 경기 오산시 누읍동에 있는 제지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5시 반쯤입니다. 불은 6시간 만에 꺼졌지만 공장 한 동이 완전히 불타고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연기가 많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장소에서 벗어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에는 경북 청송군 도평리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헬기 9대와 소방차 25대가 동원됐지만 건조한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아놓은 나무가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경남 김해시 대동면의 단열재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건물 2개 동이 모두 불탔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 5개 동을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이 지났는데도 북극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갇힌 가운데 오늘까지 제주와 서해안에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월 초봄의 날씨 시계를 한겨울로 되돌린 듯한 한파. 서울 아침 기온이 하루 만에 10도 가까이 떨어진 뒤 다시 2도 넘게 하락해 영하 2자릿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일요일에는 더 추워져 이번 겨울 서울 최저 기온인 영하 13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파주의 최저 기온이 영하 18.3도, 철원 영하 15.3도, 대구 영하 3.6도를 기록했고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 북쪽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대기 상층에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몰고 왔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는 비교적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눈구름도 만들었습니다.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많은 곳엔 10cm 이상, 울릉도와 제주 산지에는 이틀간 적설량이 30cm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도 발효됐는데 초속 20m, 태풍급 강풍이 불겠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졌던 지난달 북극 한파와는 달리 이번 추위는 짧고 굵게 끝날 전망입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는 찬 공기가 약화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가 물러간 뒤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전북 고창과 순창, 제주 산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 각각 대설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 목포 등 15곳, 전북 부안과 정읍 2곳, 그리고 제주 지역 일부엔 대설주의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쌓이는 눈의 양이 5cm 이상 예상될 때, 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은 외출할 때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에는 깨뜨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충격요법으로 국정 운영에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0.5%나 치솟았던 집값은 역대급 규제로 평가받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본격화하자 크게 꺾였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일부터 지정에 따른 그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나 싶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새해 들어 다시 커졌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NS 글과 발언을 통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정조준한 강경 메시지를 하루가 멀다고 쏟아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특히 코스피 5천 공약 조기 달성은 집에 깔고 앉은 돈을 생산적 금융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노무현, 문재인 등 앞선 진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야권 등 일각에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해법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으름장만 놓을 게 아니라 거래 물꼬가 트이게 대출 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공급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그러나 청와대 안에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잇따른 엄포로 일부 급매물이 등장하는 등 현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선 여론의 반응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기류인데 집값은 언제든 국정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 강한 이슈인 만큼 시장 동향과 민심의 향배엔 계속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내 위기와 혼란을 덮기 위해 부동산 이슈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을 흔드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선동, 겁박을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기식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야말로 다주택 정당, 부동산 부자 정당이 아니냐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투기 세력처럼 공포 마케팅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는 도심에 있는 구청이나 우체국, 교육 연구시설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비 갈등, 인허가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서 쉽지 않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직권 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정한 특별법 통과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5층까지 주민센터 공간이고 6층에서 18층까지 행복주택에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1년 지어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높게 지어 아래층엔 청사를, 위층에는 공공주택을 배치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첫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외부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다 완공되고 젊은 층들이 오면서 오히려 지역이 젊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바로 이번에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낡은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확실한 공공주도 방식이며 입지가 이미 완성돼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례 가운데 입주까지 마친 곳은 10여 곳. 복잡한 인허가와 지자체 예산 문제, 공사비 갈등에다가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발되길 원하거든요. 그 노후 청사는 모두 다 청년주택이나 또는 임대주택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이번엔 자신 있다는 입장인데 관건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부는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막연한 데다가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패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민 반발이 단번에 수그러드는 것도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잇따라 항소를 포기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예 공소를 취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실행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꼬집은 건 지난해 9월 국무회의 자리였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때 시작된 검찰 내부의 반발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폭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사장들까지 나서 단체 성명을 냈고 결국 검찰 수장이 물러났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수그러들 때쯤 사건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비슷한 위례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을 수 있는지 실익을 따진 항소 자제 기조라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유지했던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선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 나왔습니다. 국민께 사과하고 공소 취소함으로써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임명 전 공소 취소를 언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들어서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항소 포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만큼 공소 취소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3분쯤 경북 포항시 죽장면 지동리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진화대원과 차량을 투입해 현재 진화 작업 중인데요. 경주 문무대왕릉 양남면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30여 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20일에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첫 재판 기일을 이같이 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 1 단독에 배당되는데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특검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김혜성 씨 측은 수사 범위를 넘어간 기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지난 5일 잡혔던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건데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가 지난 2023년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에서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회사 돈 24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집사게이트 본류 의혹은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건데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혜성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횡령 기소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상황. 김혜성 씨 사건에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천과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유한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공천 거래 의혹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등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수백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의혹을 받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법원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돼 오는 23일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경찰에서 성능 미달 판정을 받은 전자충격기 테이저건이 수년간 군에 보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에이펙 경계작전 때도 쓰인 걸로 파악됐는데 군은 뒤늦게 사용 중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2019년 경찰의 날 치안산업박람회 때 공개된 국산 테이저건입니다. 당시 미국산보다 연속 발사 기능이 뛰어나 주목받았는데 현장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성능 검사에서 기계 불량이 잇따라 나타난 겁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리볼버 방식으로 사면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런데 해당 장비가 군부대엔 보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육군 군사경찰 등에 1,100여 정이 도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들어간 예산은 15억 원. 애초 2,700여 정을 도입하려던 경찰은 성능 미달 판정이 나오자 제조업체와 소송을 무릅쓰고 계약을 해지했지만 군은 납품받아 그대로 운용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계작전에 투입된 장병들도 불량 테이저건을 들고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자 처리해서 반품하고 계약 해지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거를 덮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야만이 본인이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군은 테이저건을 현장 대응 주요 장비로 쓰는 경찰과 달리 경계작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주 에이펙 직후인 지난해 11월 10일부턴 해당 장비 사용을 중지시켰다고 했습니다. 군 수사단이 제조업체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 나서야 조치에 나선 건데 민간업체인 만큼 후속 대응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납품 과정에서 검증을 소홀히 하고 문제 있는 장비를 들여와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쫀쿠 드셔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주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에서 파는 두쫀쿠가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골목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 카페에서 손님들의 유행 간식인 두바이 쫀득쿠키, 두쫀쿠를 사갑니다. 맛보기 위해 두어 개를 사는 손님부터 봉투에 10여 개를 담아가는 손 큰 고객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찾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두쫀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집으로 입소문을 탄 덕에 하루 준비 수량 1,000개를 당일에 모두 팔아치웁니다. 작년 1월 매출 대비 이번 년 1월 매출 비교했을 때 매출이 한 7배 정도 올랐고요. 두바이 쫀득쿠키가 차지하는 비율이 65%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전국 곳곳의 카페, 빵집 등에서 두쫀쿠를 판매하고 있고 인기 매장 앞엔 긴 줄이 늘어서기도 합니다. 두쫀쿠 열풍이 고물가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을 골목 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호기심도 있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마중물로서의 역할들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쫀쿠의 인기가 심상치 않자 대기업들도 서둘러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두쫀쿠 열풍에 대기업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 폐업저수 100만 시대, 두쫀쿠 인기가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고 얼어붙은 우리 밑바닥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영국 BBC 방송이 한국의 검은 반도체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우리 김인데요. 우리는 김을 주로 밥에 싸먹는데 외국인들은 감자칩보다 건강한 과자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맵찔이도 단박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K라면. Bulldog, maybe once every week, 2 weeks. Not a lot, but
I enjoyed a lot. 못지않은 인기 대표 주자 바로 김입니다. 이 특유의 얇고 바삭한 식감과 짭짤한 맛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까지 우리 김은 일본 총리 마음도 빼앗았습니다. 韓国海苔は大好き。韓国コスメも使ってます。韓国ドラマも見ております。 영국 BBC 방송이 이런 우리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에 김을 공급하는 이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검고 바삭하며 납작한 한국의 소박한 먹거리에 전 세계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에 대한 외국인 생각도 전했는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대표 음식 감자칩처럼 간식으로 먹는다. 건강한 대안 같다고 적었습니다. 우리가 김 그러면 밥이랑 먹는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네. 시중에서 보시면 김 중에서 고추냉이 김이랄지 뭐 마늘 김이랄지 김치맛 김이랄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양인들이나 유럽 쪽 분들은 그런 것들을 스낵으로 먹어요. 과자처럼. 높은 인기에 지난해 우리 김 수출은 사상 최대인 1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산식품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였습니다. 반면 몸값이 높아지며 가격은 2년 만에 절반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024년 초까지만 해도 한 장당 100원 하던 김값은 지난달에 150원을 돌파하며 이제는 김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400번째 메달 주인공이 탄생합니다. 현재로선 스노보드 국가대표인 배추보이 이상호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재작년 여름 파리 올림픽에서 나온 한국의 마지막 메달은 역도 박혜정이 따낸 은메달로 399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320개, 동계올림픽에서 79개를 획득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400번째 메달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현재로선 스노우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 출전하는 이상호가 유력합니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메달을 안긴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첫 멀티메달에 도전합니다. 단 0.01초 승부가 빈번한 만큼 당일 컨디션이 어느 종목보다 중요합니다. 0.02초의 차이로도 정말 승패가 갈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 DJ 부스 같은 것도 막 설치하고 바도 많이 설치하고 해서 분위기가 엄청 뜨거운 그런 종목이거든요. 교자 종목인 쇼트트랙 메달 사냥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민정과 김길리, 임종원, 황대현이 나서는 혼성 2000m 계주가 가장 먼저 열립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준중결승에서 넘어져 메달 획득을 못한 만큼 남다른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실 첫 종목이 이제 혼성 종목인데 선수들 모두 좀 잘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저도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 13일에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 천재 최가온이 생애 첫 올림픽에서 금빛 비상을 꿈꿉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컬링 믹스더블의 김선영, 정영석 조가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 6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김선영, 정영석 조는 컬링 믹스더블 6차전에서 미국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6대5로 이겼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스웨덴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강호들을 상대로 5연패를 당했던 김선영, 정영석 조는 감격스러운 올림픽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혼성 2인조 경기인 컬링 믹스더블은 모두 10개 팀이 출전해 예선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립니다. 컬링 경기 장면을 보시면 선수들이 열심히 얼음 표면을 닦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얼음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찰을 조절해 스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기 위한 치열한 과학 전쟁이라고 합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포츠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6년도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맞이해 동계올림픽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종목은 빙판 위의 체스, 컬링입니다. 컬링은 20kg의 스톤을 던지고 스위핑을 통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종목입니다. 경기를 보시면 선수들이 빙판을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스위핑입니다. 제가 경기를 할 때 좀 약하게 던졌는데 스위퍼들이 스위핑을 통해서 볼을 멀리 가게끔 했던 적이 있어요. 던지는 것만큼 스위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스위핑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생각보다 스톤이 무거워 멀리 나가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구를 하고 스위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스위핑까지 시도해봤는데 한눈에 봐도 스톤이 훨씬 멀리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핑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 걸까요? 힌트는 바로 페블에 있습니다. 경기 전 컬링장 빙판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작은 얼음 알갱이를 페블이라고 부릅니다. 컬링에서는 페블이라고 물을 뿌려서 얼음 위에 얼음 알갱이를 놓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얼음 위에서 살짝 스톤이 떠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위핑을 하면서 방향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서 경기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핵심이 페블인데 스위핑을 통해 페블을 녹여 마찰 계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스위핑을 하게 되면 마찰열로 인해서 얼음 표면이 살짝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막이 형성되고 마찰 개수가 줄어들어서 스톤이 조금 더 멀리 가게 되고 휘어지는 궤적도 조금 더 완만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단순한 스위핑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마찰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컬링 속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스포츠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김은별이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동계올림픽 개막을 반기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올림픽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은 외면하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는 비판부터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A 요원 파견에 대한 반발까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보도에 이경화 기자입니다. 밀라노 밤거리에 짙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폭죽과 연막탄을 쏘며 경찰과 대치한 이들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대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시위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외면한 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올림픽에 쏟아붓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speso dei soldi pubblici che non andavano spesi per delle opere che serviranno per le Olimpiadi e poi non si utilizzeranno più. 미국이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을 올림픽 기간 파견한 데 대한 항의도 거셌습니다. 아이스 요원은 미국 외교 공간에서만 활동한다는 정부 설명에도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In America si è macchiato di crimini orribili e che poi porta avanti politiche razziste contro l'immigrazione, securitarie e che il nostro governo sta sempre appoggiando di più e si sta assimilando un po' alla politica di Trump. 올림픽 개막 첫날 밀라노 주변 도시에서는 철도 전력 공급 케이블이 손상되고 변전소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개막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철도 화재를 연상시킨다며 용의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탈리아 북부부터 중부까지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한때 마비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이경화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정관계는 물론 재계까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앱스타인이 러시아나 이스라엘의 스파이였다는 소문까지 확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300만 페이지의 문서와 18만 장의 사진으로 이뤄진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폴란드 정부가 앱스타인과 러시아 정보기관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의 성착취 범죄가 미인계 공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oraz więcej i komentatorów, i ekspertów zakłada, że jest bardzo prawdopodobne, że była to przygotowana operacja rosyjskiego KGB. 앞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도 러시아 간첩서를 보도했습니다. 문서 천여 건에서 푸틴 대통령이 거론되고 앱스타인이 푸틴 대통령을 2차례 이상 만난 정황이 확인된 게 주된 근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러시아 여성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런 의혹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태로 서방 엘리트들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에우드 바락 전 이스라엘 총리가 앱스타인과 가까웠고 앱스타인이 모사드에 포섭된 요원이라는 FBI 정보원의 메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연인이자 공범의 아버지가 과거 모사드 요원이었던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 정보들에 불과하지만 미국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퍼진 음모론과 맞물려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파일 공개로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이제 다른 현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got to get back to running the country too. Millions and millions every week. You know, when Epstein was alive, nobody cared about him. When he's dead, they care about him. But it's really a Democrat problem. 하지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밀어붙인 미 의회가 이대로 물러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프랑스 검찰이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는 전 문화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7일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자크랑 전 문화장관과 그의 딸 카롤린에 대해서 탈세와 자금 세탁 혐의로 예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는 랑 전 장관과 카롤린의 이름이 600회 이상 등장했습니다. 랑 전 장관은 지난 2012년부터 앱스타인이 2019년 교도소에서 사망할 때까지 간간히 서신을 주고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전남구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제주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인 삼각봉에는 18.8cm, 또 목포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왔는데요.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15cm 이상, 또 남부에도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한파가 절정입니다.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12.2도, 춘천 영하 16.2도, 대구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체감은 영하권입니다. 춘천 영하 1도, 청주 영하 2도, 대구 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산불이 난 경주는 현재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특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고 없도록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